눅눅한 아스팔트 위로 뿌연 가로등 불빛이 힘없이 번지고 있었다. 밤 11시 경기도 외곽 공업도시 S시의 여름밤은 낮 동안 달궈진 열기를 식히지 못한 채 끈적한 공기로 가득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골목길, 쓰레기 봉투에서 흘러나온 음식물 냄새와 정체 모를 공장 폐수의 시큼함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사무엘은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28.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 땅을 밟은 지 벌써 3년. 낮에는 쇠냄새 진동하는 철공소에서 용접봉을 놀렸고 밤에는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와 씨름했다. 그렇게 번 돈은 꼬박꼬박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졌다. 어린 동생의 학비와 늙은 부모님의 약값. 그게 사무엘이 이 고된 타향살이를 견디는 이유였다. 그의 마른 어깨 위에는 고향 가족들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다. 손에는 싸구려 작업화가 담긴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낡은 배낭이 매달려 있었다. 배낭 안에는 내일 아침 먹을 빵 한 조각과 달고 다른 한국어 단어장이 전부였다. 낡은 작업복에 밴 땀 냄새가 유난히 지독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월세방으로 향하는 마지막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어디선가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 새끼가! 익숙한 한국어 욕설이었다. 사무엘은 잠시 망설였다. 피곤했다. 모른 척 지나치고 싶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시비에 휘말렸다가 봉변을 당할 뻔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냥 가자. 내일도 아닌데.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작은 정의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 한구석, 술에 취한 듯 보이는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한 명은 이미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깨진 소주병 조각을 위협적으로 휘두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깨진 병 조각들이 위태롭게 흩어져 있었다. 싸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사무엘은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 순간 깨진 병을 든 남자가 휘청이며 사무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이미 술기운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놀란 사무엘이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경광등 불빛과 함께 순찰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유난히 깔끔한 제복 차림에 냉랭한 눈빛을 한 젊은 남자였다. 김민준 경위. 그의 병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경찰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코피를 흘리던 남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민준에게 달려가 외쳤다. 저놈이요. 저 외국인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저를 이렇게. 남자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상처를 가리켰다. 그의 연기는 꽤나 그럴듯해서 어두운 골목길의 분위기와 뒤섞여 묘한 설득력을 가졌다. 사무엘은 어이가 없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싸움을 말리려고. 하지만 그의 항변은 김민준의 싸늘한 시선에 막혔다. 김민준은 사무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의 어눌한 말투와 짙은 피부색에 이미 모든 판단을 끝낸 듯한 표정이었다. 시끄러워. 너 같은 놈들 수법 뻔하지. 일단 서로 가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팔이 거칠게 뒤로 꺾였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죄었다. 수갑의 금속성 냉기가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억울함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뜨겁고 습한 여름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옆에 있던 나이든 경찰은 그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차가운 경찰서 유치장의 시멘트 바닥은 한기를 뿜어냈다. 좁은 공간에는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무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무시뿐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주제에 어딜 감히. 담당 형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형식적인 질문 몇 개만 던진 후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김민준 경위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김민준은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제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냉혹해져 있었다. 그는 사무엘 앞에 서류 몇 장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절도, 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다. 서류에는 사무엘이 알 수 없는 한국어로 무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무엘 씨라고 했나?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해 줄게. 김민주는 고급 시계를 찬 손목을 매만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순순히 인정하면 좀 봐줄 수도 있어. 괜히 버티다가는 너만 손해볼 거야. 알잖아? 여긴 네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협박의 칼날은 날카로웠다. 사무엘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들을 말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시끄럽고. 김민주는 말을 잘랐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증거? 그건 우리가 만들면 돼. 네가 불리하다는 것만 알아도. 그리고 내 비자 아직 유효한가 모르겠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 처신하는 게 좋을 거야. 사무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안정한 체류 신분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김민주는 정확히 그곳을 파고들었다. 사실 김민주는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가 뒤를 봐주던 지역 불법 도박장이 경찰 상부의 감찰 레이더에 걸린 것이다. 도박장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왔던 터라 만약 이 일이 터지면 자신의 경찰 옷도 벗어야 할 판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다. 마침 그때 어리숙해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 사무엘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사무엘은 그에게 있어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사회적 약자, 언어 장벽, 불안정한 신분, 얼마든지 조작하고 뒤집어 씌우기 쉬운 상대였다. 김민주는 사무엘을 이용해 자신의 위기를 넘기려는 속셈이었다. 어쩌면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계산까지 하고 있었다. 결국 사무엘은 며칠간의 유치장 신세 끝에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김민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를 오담했다. 철공소에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없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공장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읽혔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무엘은 막막했다.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낼 돈도 당장 내야 할 월세도 걱정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싸늘하게 변했다. 저 사람 경찰서 들락거린다며? 외국인들 원래 좀 그렇다잖아.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사무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무엘에게 작은 빗줄기가 비친 것은 동료 외국인 노동자였던 방글라데시 출신 압둘라 덕분이었다. 압둘라는 평소 겁 많고 소심했지만 사무엘의 딱한 처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그는 사무엘에게 공장 근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쌤, 한번 가봐요. 변호사님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나도 예전에 비자 문제 때문에 거기서 도움받은 적 있어요. 압둘라의 작은 용기가 사무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무엘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문 앞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상담소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박은지 변호사였다. 29,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또렷한 눈빛만큼이나 야무진 인상이었다. 그녀의 작은 사무실은 서류 더미로 가득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처음 박은지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는 흔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폭행 시비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무엘의 진솔한 눈빛과 그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절박함, 그리고 그가 제시한 사건 당일의 정황들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김민준 경위의 과도한 혐의 적용과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사무엘 씨, 제가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박은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무엘은 오랜만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박은지는 가장 먼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예상대로 김민준이 이미 손을 써둔 후였다. 어렵게 구한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고 사무엘에게 불리한 장면만 남아있거나 아예 결정적인 순간은 삭제된 상태였다. 영상 속 사무엘은 마치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이 김경이라는 사람. 박은지는 혀를 찼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잉 진압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건 조작이었다. 박은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법조계 집안의 딸도 아니었고 거대한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었다. 사무엘과 박은지가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김민준의 방에도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사무엘의 반지하 방에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흩어진 옷가지와 열린 서랍. 다행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명백한 경고였다. 박은지의 사무실에는 정체 모를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어. 조용히 손 떼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야. 낮은 남자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심지어 압둘라마저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는 겁에 질려 사무엘을 피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온통 적으로 가득한 것 같았다. 사무엘은 깊은 고립감에 휩싸였다. 그냥 다 포기할까? 한국을 떠나버릴까? 하지만 고향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박은지 변호사의 얼굴도. 그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박은지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박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는 다른 젊은 경찰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려 했지만 조직의 높은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젊은 경찰관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듯했지만 이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괜히 나까지 위험해지고 싶지 않다며 발을 뺐다. 그러던 중 김민준이 사무엘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다. 사무엘 씨, 좋은 조건으로 합의하게 해줄 테니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흉한 속내가 느껴졌다. 박은지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극구 말렸지만 사무엘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싶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박은지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녹음기를 사무엘의 옷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주며 신신당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흥분하거나 약점 잡힐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녹음기 꼭 켜두시고요.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을게요.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공사장 근처의 허름한 식당이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희미한 백열 등 불빛이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민준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소주병과 안주거리가 놓여 있었다. 사무엘이 맞은편에 앉자 김민준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다.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합의금도 좀 챙겨주려고 해. 한 500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 그걸로 고향에 돌아가서 편하게 살아. 대신 이번 일은 그냥 네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덮는 거야. 어때? 그의 말투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무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분노로 요동치고 있었다.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김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거칠게 내려놓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너 같은 놈한테 누가 진실 같은 걸 기대할 것 같아? 순순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네가 한국 땅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도 있어. 네 가족들은 어쩌고? 계속 돈 보내줘야 할 거 아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놈 하나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서 추방시키는 거 일도 아니야. 알아들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그의 추악한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무엘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는 사무엘의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멀리서 박은지가 초조한 표정으로 식당 안을 엿보고 있었다.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민준의 목소리로 녹음된 협박과 사건 은폐 시도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박은지는 즉시 이 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심적인 지역 신문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김민준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박은지와 사무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사무엘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홀로 귀가하던 길에 검은색 승합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골목길은 유난히 어두웠고 가로등마저 깜빡거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에게 사무엘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사내들의 입에서는 거친 욕설과 함께 술 냄새가 풍겼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붉은 녹이 쓴 철문 안쪽은 쓰레기와 폐자재들로 가득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산한 밤바람이 들어왔다.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공장 내부, 김민준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평소 그를 따르던 부하 경찰 2명도 함께였다. 결국 이렇게 또 보내, 사무엘 씨. 녹음기 같은 걸로 장난칠 생각을 하다니 아직 세상을 덜 살았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김민준과 그의 부하들은 사무엘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녹음기를 내놓으라는 협박과 함께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다. 사무엘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그의 입에서는 신음과 함께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녹음기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 김민준은 거의 반죽음이 된 사무엘의 옷을 뒤져 녹음기를 찾아냈고 그것을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군. 그는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다. 내 마지막 선물이야. 마약 밀수범으로 체포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사고로 죽든지 선택은 네가 해. 김민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다. 사무엘의 눈앞이 흐려졌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고향의 가족들, 박은지 변호사, 압둘라, 여러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폐공장의 낡은 철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활짝 열리며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민준 경위,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투항하십시오. 당신은 불법 감금 및 증거인멸,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외침과 함께 경찰 내부 감찰팀 요원들과 미리 연락을 받고 잠복 중이던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박은지가 김민준의 함정을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걸었던 한 수였다. 그녀는 사무엘에게 녹음기를 건네기 전 이미 사본을 만들어 두었고 김민준이 사무엘을 해치려 할 것을 대비해 감찰팀의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그의 예상 이동 경로를 제보했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김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려 했지만 이미 포위된 후였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하얀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김민준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민준과 그의 일당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사무엘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멍자국이 남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며칠 후 김민준의 불법 도박장 유착 비리와 사무엘에 대한 사건 조작 및 폭행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김민준이 사무엘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 조직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다. 결국 김민준은 파면되었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한때 그가 지녔던 오만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부유했던 집안도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사무엘은 모든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SC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는 문득 한국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다.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날. 하지만 그가 경험한 한국은 꿈과는 너무도 달랐다. 차별과 무시, 폭력과 거짓.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퇴원하는 날 박은지 변호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사무엘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몸은 좀 어때요? 사무엘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은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제가 한 일은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사무엘 씨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씨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몇 달 뒤 사무엘은 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도 항공권이 들려 있었다. 그동안 박은지 변호사와 여러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그는 밀린 임금도 일부 돌려받았고 작은 위로금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지긋지긋한 땅을 떠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믿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은지 변호사,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도움을 주었던 압둘라,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의 응원, 그들이 있었기에 그는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특히 박은지 변호사는 그에게 단순한 변호사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어둠 속 등대와 같았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사무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향한 곳은 출국 게이트가 아니었다. 그는 뒤돌아 공항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순수함만이 어려있지 않았다. 세상의 냉혹함과 인간의 추악함을 경험한 자의 깊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한번 살아가려는 자의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SC의 여름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사무엘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어쩌면 이 땅에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박은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박은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감동이 어려 있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연대의 씨앗 하나가 거대한 절망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도 있을 터였다. 사무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언젠가는 맑게 갤 날이 오리라는 작은 믿음처럼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꿈이 아주 작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